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협상의 기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결국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익도 주고 나의 이익을 가장 많이 취한다, 이게 협상인데 말이죠.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고 그리고 칭찬도 못 받고 욕먹고 망신당하고, 이건 협상이 아니라 이건 굴욕입니다. 끌려다니는 거죠. 마치 조폭 집단에게 빚쟁이가 쫓겨다니듯이 쫓겨다니는 모습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권신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끌려다녀도 너무 심하게 끌려다녀요, 진짜. 빚쟁이가 끌려다니면서 말이죠. 두들겨 맞고, 네, 돈 뺏기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미 북한은 전 세계에서 협상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협상이 아니라 벼랑 끝 전술을 잘하는, 방금 말씀하셨던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본인 것만 강력하게 뺏어가거나 좀 말이 안 되게 하는 그런 걸로 악명이 높은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 때 되면은 근데 거기다 대고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서로 협상 상대자라고 네고시에이션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좀 냉정하게 대처를 하고, 그런 말도 있거든요. 협상을 하지 않는 것도 협상이다라는 원칙도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오히려 협상이라기보다는 뭐 그때 임종석 실장이 그 평양 갈 때도 그랬던 것처럼 뭐 간절함을 안고 뭐 거의 부탁하듯이 가니까 점점 그렇게 좀 얕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얕보이면 안 될 텐데 약점 잡혔다 이거잖아요. 약점. 빚쟁이처럼. 자, 그렇다면은 협상의 기술,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협상을 잘 할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도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원래 협상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현존하는 사람 중에 제일 잘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다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쓴 싸움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고, 그렇다면은 그분 책에서도 그렇고, 또 협상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도 협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준비라고 합니다. 준비라고 할 때 내 목적, 내 입장에서 내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내가 가져가야 될 이해, 인터레스트가 뭔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상대의 목적, 그 다음에 상대의 이해라든지 상대가 견딜 수 있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준비라고 하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바라는 목적은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지만 남북 평화, 평화 조성,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흘러서 어느 순간서부터는 우리 쪽에서는 그 비핵화라기보다는 평화, 남북 평화 체계 내지는 신뢰 구축 이쪽으로 많이 간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수십 년 동안 이어왔던 거에 대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하는 게 전쟁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 평화도 어떤 종류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순수한 마음에서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 문제는, 우리가 전 세계가 바라고 있는, 내지는 유엔에서 지금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놓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남과 북만 평화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걸 할 때에는 그건 불가능한 건 또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미 불만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 유명한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냐, 그러니까. 그다음에 명색이 우리나라를 된 실무를 총책임지고 있는 장관한테 시계랑 비교를 하면서 사람 주인이 그러니까 시계도 그렇게 관념 없이 간다, 이런 얘기를 면전에서 들으니까 그런 질문들이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또 지적이 됐던 거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의 목적, 이해는 당연히 비핵화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남북 화해와 신뢰,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그걸만 하기에는 지금 이미 북한의 비핵화 내지는 북한의 이런 미사일까지 포함된 이 문제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라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자, 북한이 이렇게 벼랑 끝 전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요. 그동안 대화와 협력, 화해 이런 것들은 그냥 미사적으로 쓰이는 용어이고, 이제는 뭐 그런 건 다 어디로 내팽개치고, 지금 벼랑 끝 전술, 대한민국을 향해서 야, 내가 이렇게 해도 니네들은 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나 이제 너랑 대화 안 해. 뭐 이런 식의 쌩떼 부리고 있는데요. 그게 얼마 전에도 이제 올해 초에 그
태영호 전 공사의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은 정말 신랄하게 북한 그 관료라든지 정책 책임자들이 어떻게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남한 그거는 우리의 상대도 안 된다. 우리는 미국과 직접 상대를 한다. 남한은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쉽게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요. 실제 그래서 그런지 우리 남한의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또 장관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거기에 진짜 사실이 그건 아닌데도 북한도 보면 굉장히 취약한 조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현재 상태의 경제가 그렇고 이런 것도 있지만 과거 어떤 선례로 볼 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선례로 볼 때 북한은 좀 강한 사람은 강하게 나가거나 내지는 자기들이 약하다고 싶을 때는 철저하게 꼬리를 내립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1976년도에 다 아실 겁니다. 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르나무 도끼 만행 그때도 사건. 아마 네. 처음에는 이랬어요. 자기들이 먼저 사실 사망도 미군 장교가 했고 그랬는데도 아니다. 미군 장교들이 와서 도끼를 자기들한테 던졌다. 그래서 자기들이 뭐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걸 한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 남한 쪽에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세게 나왔던 네. 거죠. 그때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흘러갔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엔터프라이즈라는 항공모함부터 비롯해서 그렇죠. 그래 한판 붙자라는 마음으로 실제 또 그 항공모함이라든지 관련 장비. 근데 그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실제 박정희 대통령 그때 전쟁하자는 생각이었었나 봅니다. 네. 그 관련된 주변의 북한군 초소 4개를 싹 다 밀어버렸다는 겁니다. 공격을 해서. 공격을 해서. 죽이고. 그렇죠. 그때 대단했어요. 뭐 제가 어렸을 때지만 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그 사진이 다 걸리면서 말이죠. 우리도 한번 해보자 막 이랬는데. 그랬더니 그 신격화돼 있던 김일성 당시의 그 뭐 그 당시에도 위원장이었겠죠. 주석. 예. 네. 정식으로 나와서 사과를 합니다. 미국에게 사과가 했죠. 네. 예. 사과를 하고 또 방송이나 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거의 이제 읍소를 한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 또 뭐 가장 최근에 불과 한 몇 달 전에는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김계관 외무상이라든지 김선희 부상이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뭐 얼뜨기라든지 네. 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하겠다. 오히려 막 이제 세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원래는 북미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잘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당시에 트럼프가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 못해. 난 못해. 그리고 니네가 핵미사일이나 뭐 갖고 우리를 뭐 협박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핵무기는 훨씬 더 많고 더 강력한 게 많은데 그런 걸 쓰지 않기를 하나님께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바로 사과문 보냈죠.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또 사과문을 직접 대봉투 보내고 이따만한 거에다가. 그 당시에 그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좀 더 사정을 잘 아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 고문이었던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그랬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기로 했답니다. 라고 언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었다는 표현이 네. 나올 정도로 나왔어요. 네. 얼마나 간절했는지 미국 대화에. 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겁니다. 협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을 안 하는 것도 좋은 협상의 방법이라고 하고 또한 협상에서 상대가 공포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흔히 가장 쉬운 예로는 범죄 수사할 때 왜 굿캅스, 배드캅스 해서 누구는 착한 역할을 하고 누구는 일부러 나쁜 역할을 할 때 거기에 맞대응할 때 우리가 상대가 공포를 준다 그래서 공포로 계속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먹히네 하면서 점점점 그 강도가 그런 목군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장관한테 관념도 없다라든지 이런 망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놓고 본다면 우리도 똑같이 사실은 하면 됩니다. 예컨대 김정은 위원장은 되게 또 무슨 이렇게 만면에 미소를 띠고 되게 막 점잖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김계관 외교상이라든지 김선희 부상, 그다음에 최근에 그 이성건 그 대표까지 보면 거기서는 배드캅스 역할을 맡은 거죠. 네.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 또 김정은 위원장이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대통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 전략적으로 우리가 인내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말 우리한테 엄청난 천재 우리의 기회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물론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또 그걸 참는 거겠죠. 하지만 그걸 또 풀어주고 뒷받침해야 될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마찬가지로 거기도 외무상이라든지 부상 그다음에 평화 대표 이런 분들이 배드캅 역할을 북한이 실제 하고 있다면 예. 우리도 거기에 맞는 분들이 세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 시쳇말로 또 이렇게 다독이면서 광파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납작 숙이니까 그런 망발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요.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이 자존심.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대한민국 삼성 갤럭시 하면은 뭐, 와, 세계에 막 다 알려져 있는 정말 대한민국의 브랜드처럼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분이 말이죠.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냐? 정말 진짜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하고 있었다는 게 더 자존심 상하고 또 지금까지도 그걸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지어 여당에서는 그런 발언 없었다고 대기업 기업 총수들에게 물어봤다. 안 들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을 주셨네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잘못은 그분들을 챙겨야 될 말 그대로 대리기관 정부가 책임졌어야죠. 그런데 최근에 기업들의 기가 많이 죽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어떤 흑자를 낸다거나 삼성전자의 매출 자체가 북한의 총 GDP보다도 몇 배가 많은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이 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냐는 그런 점에서 저도 엄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는데 그 자리에서 맞받아서 칠 수 있는 배포 이런 것들은 또 취약한 거죠. 기업인이라서 그렇다?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를 그동안 이끌어왔던 기업인들 예컨대 바로 돌아가신 않으셨으니까 바로 아버님이신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또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설령 내 기업에 정말 악영향이 설령 올지라도 내 기업은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또 반성을 하고 많이 앞서갔습니까? 정주영 회장은 어떻습니까? 기업 보국 우리가 잘 돼야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또 나라가 잘 돼야 기업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공무원들한테도 하면서 너희들도 잘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드릴 말씀, 저도 뭐 이제 반론같이 기업인들도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은 공감하는데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다고 하고 자유화됐다고 하고 기업인의 권익을 위해서 정부가 도움을 준다고 얘기하는 이 현대화된 사회에서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언론을 옥죄고 기업인의 활동을 옥죄는 그런 상황으로 오지 않았냐. 당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서도 기업인들이 할 말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민주화된 정부에서 할 말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문화융성으로 법인에다가 돈을 냈는데 그것 때문에 구속까지 당해서 거의 1년여간을 고초를 겪고 또 롯데도 그렇죠. 그렇고 삼성도 삼성 다 그렇고 마찬가지. 거의 과거보다 훨씬 더 독재적인 사회로 오지 않았냐. 기업인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사회로 오지 않았냐. 그 상황에서 대법원 재판을 남겨놓은 또 다른 기업들은 올해만도 수십 건의 조사를 받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함부로 이렇게 항의하기가 어렵지 네. 않았었겠느냐. 정확히 보셨고 말씀처럼 언론도 보면 이성건 위원장이 또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그래요. 기자 선생들이 그런 식으로 보도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잘 되게 하자는 거냐,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면서 우리 또 기자들의 반감을 막 살 정도의 얘기를 막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뿐이 아니라 뭐 워낙에 우리 기자뿐만 아니라 또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왔을 때 그런 쪽에서는 좀 정부가 나서서 세게 막아주고 대표해서 얘기도 해야 되지만 신 대표님 말씀처럼 그것도 일리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설령 그렇다 그래도 저는 우리 기업인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건희 회장 얘기 쭉 맞다고 보거든요. 네. 어떤 때는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 왔고 실제 해외 나가면 대한민국 코리아 브랜드보다 뭐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 브랜드가 더 신뢰가 있었고 그렇죠. 현대차 브랜드가 신뢰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좀 더 당당하게 해줬으면 마찬가지로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또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또 위안도 삼고 자존감도 찾는 거거든요. 근데 기자, 기업, 정부 심지어는
엊그젠가는 또 국회의장도 가서 면전에서 예, 문희상 의장. 면박을 당했다는 이건 뭐 국회. 그러면 도대체 이거 북한의 큰 뭐 당당하게 얘기하는 데는 뭐 신의 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신의 한 스푼이 없죠. 예, 신의 한 스푼이 없습니다. 네. 아,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닌가 싶어요. 예. 과거보다도 훨씬 더 독재적인 압제하는 사회, 뭐 이런 사회가 된 것 같아서 요즘 뭐 유튜브도 좀만 말하면 뭐 잡아가겠다고 난리치고 그런가요? 있으니까. 예. 뭐 압제 저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그런 개인 간 이렇게 뭐 일반 사람들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큰 소리 치고 안에서는 좀 또 져주고 이게 올바른 또 가장의 역할 아닙니까? 거꾸로죠. 근데 안에는 뭐 엄청 지금 뭐 적폐청산해서 물론 잘못한 점도 있고 그런 것들은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북한하고 당당하게 더 대화를 하려면 일단 안에서라도 좀 힘을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런 모으는 역할을 가장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게 이제 또 대통령의 책무죠. 예, 집에서는 뭐 너는 적폐야.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뭐 두들겨 패고 밖에 나가서 아이고 좀 저 뭐 옆집에 있는 사기꾼 좀 잘 봐주세요. 뭐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걸 저희는 몰랐는데 외신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수석 대변인. 아, 한심합니다. 계속 이어가시죠. 네. 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정부를 비난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또 정부이기도 하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어쨌든 정해진 또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또 고민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정답은 역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그렇게 벼랑 끝 정술에서 맨날 이기고 내지는 협상을 잘하는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판문점 사건, 최근에 트럼프 취소 사건 때처럼 명분을 갖고 당당하게 트럼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상대가 무조건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찝어서 명분을 갖고 최근에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당당하게 세게 하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숙입니다. 북한도 사람이고 태영호 전 공사의 이야기처럼 굉장히 요즘에 위축이 많이 돼 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레버리지 삼을 것, 특히나 오늘 대통령님 시정연설에서 그 김정은 답방이 곧 있을 거라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아까 처음 부분에서 협상에서 얘기했듯이 상대의 목적과 이해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예컨대 북한에서는 헌법보다 김정은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고 높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 북한의 산림산업 녹화를 2년 전에 김정은이 10년 안에 마무리 지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 산림청과 대화할 때 보면 북한 관계자들이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데도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된다 그러고 우리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도 하는데 최소한 25년, 50년이 걸렸다. 이게 가장 빠른 순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급해하는 이유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협상에서는 그건 뒤집어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드러내는 사람이 집니다. 아, 지금 맥을 아주 좋게 좋게 봤다?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다급하다, 굉장히 초조하다. 다급하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도 본인이 핵만 가지면 국민들한테 배불리 먹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땅땅 소리를 쳤는데 대북 제재는 아직 살아있어요. 네. 배부르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인지 뭐 우연찮게라도 며칠 전에 인터뷰에서는 지금 뭐 나라 사정이 너무 어렵다. 우리 사는 게 풍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막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기도 빨리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배고플 때는 아무리 무슨 백두혈통에 의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도 장마당이 왜 잘 되겠습니까? 내가 배고픈데.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조금 더 협상을 안 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거죠. 즉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급할 게 없습니다. 11월 6일 중간선거를 할 때 거의 지금 이기는 걸로 많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운 좋게 지금 뭐 멕시코 중남미에서 이민 행렬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공화당의 강점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어서 중간선거에 대해서 모든 걸 걸고 지금 해왔는데 잘 될 것 같으니까 게다가 북한에서는 자기들한테 직접적인 이유였던 위협이었던
장거리 미사일 훈련을 안 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또 이제 대응 카드를 꺼내겠지만 현재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시간을 갖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또 힌트를 얻으면 되는 겁니다.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저자들이 페인트 모션, 헐리우드 액션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지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뭔가 좀 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북한 주민들 고난의 행군 시절 90년대 당시에 300만이 아사했고 그 이후에도 잘 살지 못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렇게 굶어 죽으면서까지 참아왔던 건 바로 강성대국 핵 개발을 해서 미국을 몰아내고 우리가 적과 통일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니네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그것이 빗장에 필리고 있죠.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목구멍까지 말 그대로 본인들이 목구멍에 안 게다가 넘어가는 거네요. 3대 세습까지 했는데 그러네요. 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봉기가 일어나기 직전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급한 거 아니겠어요? 무시하고 이성권의 그 자기들끼리 막말도 장마당 그런 통해서 거네. 막 먹고 살고 예. 그러고 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마음이 오죽 답답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우리가 사정이 안 좋다. 그리고 실제 그 밑에 실무자들도 남한 당국자들한테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빨리 좀 하자. 이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의 지침이다. 하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걸 자꾸 요구를 하니까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하니까 서로 답답한 거니까 성질도 내고 그러는 거고 사실은 거기에 팁이 하나 또 있습니다. 예, 우리 팁.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만약에 한국당이라면 요즘 같은 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당이 사실 인기 없잖아요. 무슨 그쵸, 없죠. 콩으로 매주 쓴데도 잘 안 믿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국민들이 이런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터치를 하는데 다만 거기서 반통일 세력처럼 무조건 발목 잡는 인상을 주는 게 아니라 왜 협상에서 또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당신 얘기를 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하면 반발도 있고 실행 가능성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대방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한국당 입장에 통일 컨퍼런스라든지 예. 이런 우리라면 요즘 상황에서 뭐 100억 원 주고 남북 연락소를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린 100억 원을 들여서 북한 주민들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우선으로 삼겠다. 네. 내지는 북한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통일 방식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이 더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옳은 길의 어떤 제안들을 하면 그게 한국당에도 좋고 한 걸음만 더 나가 생각하면 정부한테도 그게 큰 도움이 되는 오히려 한국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신들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아, 협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 콕콕 들어오면서 말이죠.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다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매주 이렇게 한 번씩 나오셔서 권신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주는 부분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건 지금 북한도 지금 위기 상황이고 또 미국도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뭐 이 판을 깨게 되면 선거에 불리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미스테리하죠.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문재인은 왜 그럴까? 네. 왜 그럴까? 도대체 뭐가 저렇게 급할까라는 부분이죠. 간절하다는 표현을 일단 쓰지 말아야 되고요. 뭘 고쳐야 되냐라고 하냐면 제일 먼저 협상을 할 때 상대한테 나 너무 간절해. 내가 이거 꼭 사야 돼. 이러면 그거 비싸지죠. 100원에 살 것도 상대가 100원에 팔려다가도 이거 내가 너무 싸게 파는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간절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협상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대안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뒤집어서 그게 이제 협상 용어에서는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에서와 전혀 되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이 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대도 더 이상 못 참고 이 협상장을 떠났을 때 어떤 대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 저는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그렇고 다만 그게 상대한테 딸려가는 통일을 원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천재인류의 어떤 찾아왔던 기회를 살리시겠다고 대통령이 애쓰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실무자들은 또 그거에 맞춰서 전문가들이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배드캅 역할을 할 사람들은 배드캅 역할을 할 사람들은 분명히 배드캅 역할도 좀 해주고 지금은 아예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쪽에 어떤 이 협상이 안 됐을 때도 이런 대안이 있다라는 것들을 슬쩍슬쩍 보이면 상대가 협상장을 못 떠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단계에 상대가 이 협상장을 떠났을 때 그렇다면 그 대안이 뭐가 있을지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반드시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니까 세웠을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볼 때는 섣불리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기 때문에 중원 부원 같아도 거기에 대한 상대가 떠났을 때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갖고 있어야 상대가 못 떠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또 문재인 정권이 귀 담아 들어야 될 얘기인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들을 것 같지 않아 갖고 말이죠. 일단 무슨 약점이 잡힌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끌려다니는 거 보면 대변인 역할까지 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협상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고 그 협상을 지난 한 50년 동안 미국에서는 학문적으로나 또 실질적으로 많이 경험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런 토대가 지금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번만 봐달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모습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엄청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상대를 막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상대가 막 대할 때는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상대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버릇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있었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상대도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협상에 대해서 항상 여기서만 목을 맬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협상이 일어나지 제대로 안 됐을 때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도 바쁘시면 한 주 건너셔도 되는데. 저는 2주에 한 번씩 하는 건 어떨까요? 바쁘시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바쁘시니까 2주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래도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고 네. 또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구독자 수도 이제 곧 30만 넘는 거 아닙니까? 30만 이제 넘을 아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아닐까요? 예,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네, 그런 건 좀 많은 사람 그만큼 국민들이 또 원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아마 그거에 대한 또 질투라든지 이런 또 분명히 노이즈 이런 논란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또 그런 것들을 들으시되 30만, 300만 이렇게 쭉쭉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00만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팁을 배웠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에 대한 팁을 배웠는데요. 결국 상대방에게도 일정의 이익은 주지만 나에게 큰 이득을 가져와야 되는 게 협상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걸 모를 리 없는데 왜 이렇게 끌려다닐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약점 잡혔습니다. 예, 북한에 무슨 약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비디오 있나? 녹취 파일이 있나? 사진 있나? 돈 빌려준 거 있나?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꼴값 떨면서 신의 한 수가 또 이런 말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말이죠. 무슨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약점을 파헤치는 신의 한 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여러분들이 눌러줄 때마다 30만이 가까워지는데요. 내가 30만의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